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점화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지난 시간까지 연소의 3요소 중에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점화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원의 첫 번째 점화원입니다. 자, 일단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불을 붙여주는 물질, 그죠? 불을 붙여주는 물질들을 갖다가 점화원이라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점화원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점화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점화원을 크게 분류해서 그 분류에 따른 분류에 따른 열이나 전기적인 에너지 아니면 기계적인 에너지 아니면 화학적 에너지에 따른 그때의 종류에 맞는 점화원이 있는데 그 점화원들을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보다는 그 분류했을 때 해당하는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종류를 암기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점화원의 종류에서 첫 번째로는 전기적인 열 에너지. 자, 첫 번째로 전기적 에너지. 전기적 열 에너지에 의한 점화원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바로 유도열. 자, 첫 번째로는 유도열이 있습니다. 유도열. 자, 유도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도체 주위에 이제 변화하는 자기장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도체가 자기장을 통과해서 전이차가 발생했을 때 그 전이차에 의한 전류가 발생하면 그 전류에 의해서 저항해서 발생하는 열, 그것을 바로 유도열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의를 물어보지 않고 전기적 열 에너지원에는 유도열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암기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전열입니다. 유전열. 자, 유전열은 무엇이냐면 이제 누설전류에 의해서 바로 절연 능력이 감소하여 생기는 열을 갖다가 우리는 유전열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유전열.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저항열이 있습니다. 저항열. 자, 저항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그런 저항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변하면서 생기는 열에 의한 그 에너지원이 바로 저항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구의 필라멘트 같은 경우가 바로 저항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항열. 그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아크열. 자, 아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크라는 것은 어떤 불꽃이 일어나는 것인데, 아크열 같은 경우는 어떤 접점의 불량, 접촉 불량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갖다가 아크열이라고 합니다. 불꽃이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정전기열. 그죠? 정전기열. 자, 정전기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가 방전했을 때 발생하는 열, 그것을 바로 정전기열이라고 합니다. 정전기열.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바로 낙뢰. 자, 낙뢰에 의한 열. 그래서 낙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번개죠, 번개. 자, 번개가 치면 만약에 그 번개가 쳤을 때 어떤 나무가 있을 때 번개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바로 나무가 다 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뢰에 의한 열에 의해서도 바로 점화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낙뢰에 의한 열. 이런 식으로 총 6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유도열, 그다음에 유전열, 그다음 저항열, 아크열, 정전기열, 낙뢰에 의한 열. 딱 보셔도 전기랑 어느 정도 관련이 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전기랑 관련이 있는 용어.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는 다 전기적인 열 에너지원에 속한다라는 것, 이 종류를 잘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를.
자, 여기에서 일단 그 정전기를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정전기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기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냐면 바로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여기서 자, 정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전기. 자, 정전기 같은 경우는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정전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기가 흐르지 못하고 축적이 되어서 이제 가연성 가스나 가연성 액체에 바로 점화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정전기가 되는 겁니다. 정전기.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에서 정전기에 자, 발생 순서. 자, 그 순서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시면 정전기의 발생 과정이 첫 번째로는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바로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전하가 발생을 합니다. 자,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먼저 전하가 발생합니다. 전하. 자, 첫 번째 전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전하의 축적. 자, 전류가 흐르지 못해서 전하의 축적에 의한 전위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발생한 다음에 바로 그 전하가 축적이 되죠. 축적. 쌓이는 거죠. 전하가 축적. 자, 그래서 전이 상승한 다음에 그 절연파괴에 의해서 바로 정전기가 바로 방전이 됩니다. 방전. 자, 이제 전하가 축적되면 정전기가 방전.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정전기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가 방전했을 때 생기는 열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하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전하가 축적이 되면 바로 정전기가 방전을 이루게 되죠. 그럼 정전기가 방전을 이루게 되면 이 열에 의해서 바로 점화. 그쵸? 점화가 이루어지겠죠. 그 점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발화가 되는 거죠. 발화. 자, 아마 시험에서는 이 점화라는 말이 빠질 겁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딱 네 가지만 암기하세요. 전하가 발생해서 그 전하의 축적에 의해 정전기가 방전하면 바로 발화가 이루어진다. 요 네 가지 단계를 아마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점화는 아마 용어가 자체가 안 나올 겁니다. 시험에서는. 전하 발생, 전하 축적, 그리고 방전, 그리고 발화. 이렇게 네 가지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발생 원인이 나오는데 정전기 발생 원인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라고 제 교재에 한번 담아봤는데 자, 정전기 발생 원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부도체와의 마찰에 의해 자, 정전기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장시간 주행했을 때도 정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옥외 탱크에 석유를 주입할 때, 그러니까 석유를 옮길 때, 석유를 옮겨 담을 때도 정전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체에서의 대전.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 니트를 이제 벗고 입을 때 따끔거리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의한 대전, 바로 이게 정전기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전기 방지 대책인데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전기 방지 대책 엄청 중요합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2번. 자, 여기서 정전기가 왜 일어나냐면 자,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여기서 아까 전하가 축적. 자, 전하가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재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그럼 전하가 축적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전기가 흐르면 바로 전하가 축적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전기가 흐르면.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 대책으로는 바로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도체를 사용한다. 그죠? 도체를 사용하면 전기가 흐르겠죠. 그죠? 도체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접지. 자, 접지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공기의 상대 습도를 상대 습도를 몇 %냐면은 바로 70% 이상.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상대 습도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자,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바로 이 네 가지 방법들이 바로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정전기 방지 대책에서 도체 사용, 그다음 접지,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 그다음에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자, 이거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그죠? 예. 암기해 두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적 열 에너지원도 했고, 두 번째로는 바로 기계적. 자, 두 번째 기계적 열 에너지원. 자, 기계적 열 에너지원도 마찬가지로 종류만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종류만.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압축열. 압축열.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행사해서 나타내는 열을 갖다가 기계적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계적 열 에너지, 물리적 열 에너지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축열. 압축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체를 급하게 압축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을 갖다가 우리는 압축열이라고 합니다. 압축열.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바로 마찰열. 그죠? 마찰열. 이 마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찰이라는 것은 어떠한 두 고체를 어떻게 비볐을 때, 마찰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을 마찰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자, 뛰다가 넘어졌을 때 아프기도 아프겠지만 그 상처가 어떻습니까? 화끈화끈거리죠? 그게 바로 마찰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화끈화끈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열 같은 경우는 두 고체가 마찰했을 때 생기는 열이 마찰열이다. 바로 물리적 열 에너지원 아니면 기계적 열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류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찰 스파크입니다. 자, 여기서 스파크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죠, 불꽃. 그죠? 어떤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불꽃에 의해서도 바로 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마찰 스파크. 요 세 가지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적 열 에너지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화학 반응, 화학적 열 에너지원. 화학적 열 에너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화학적 열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그 종류를 자, 알아보면, 자, 첫 번째가 바로 연소열이 있습니다. 연소열. 자, 여기서 연소열이라는 것은 어떤 연소에 의해서 발생한 열인데, 바로 어떤 물질이 완전히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갖다가 우리는 연소열이라고 합니다. 연소열.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용해열. 여기서 용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액체에 의해서 녹는 거죠, 녹는 것. 그죠? 어떤 용해열에 의한, 녹아서 발생하는 열을 갖다가 용해열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황산. 시험에 나왔습니다. 농황산. 자, 그리고 묽은 황산. 이러한 것들이 용해열에 의한, 그죠? 묽은 황산.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농황산과 묽은 황산이 나왔다. 이건 용해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분해열. 그죠? 분해열. 자, 분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화합물이 분해했을 때, 그죠? 분해했을 때 발생하는 열을 분해열이라고 합니다. 분해열.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생성열. 자, 생성열이라는 거 무슨요? 생성한다는 것은 어떤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생성열이라는 것은 어떤 발열 반응에 의한 화합물이 생성됐을 때, 만들어졌을 때 발생하는 열을 생성열이라고 합니다. 생성열.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바로 자연 발화. 자연 발열. 자연 발열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자연 발화. 자, 이것도 다 화학적 열 에너지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있을 때 외부에서 열의 공급을 받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 그것들 자연 발열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공급 없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도. 자,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온도. 자, 온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자, 온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첫 번째는 섭씨. 섭씨가 있고, 두 번째는 화씨. 화씨. 세 번째는 절대 온도.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랭킨 온도가 있습니다. 랭킨 온도. 랭킨 온도. 자, 랭킨 온도가 있죠? 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 온도는 바로 섭씨죠, 섭씨.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온도 단위가 바로 이 섭씨 단위를 쓰고 있죠. 그리고 화씨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섭씨보다는 화씨의 온도 단위를 쓰고 있는 거고요. 화씨의 그 절대 온도, 그리고 랭킨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섭씨. 자, 섭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물의 빙점. 자, 어느 점이 어느 점? 물의 어느 점을 자, 0도씨로 하고, 그리고 끓는 점, B점. 자, 끓는 점을 100도씨로 했을 때, 끓는 점을 자, 100도씨로 놨을 때, 즉 0도에서 이 100도씨 사이를 총 100등분해서 자, 나타내주는 온도가 바로 섭씨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온도가 바로 섭씨 온도인 거죠. 그다음에 이 화씨 온도 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어는 점, 빙점을 자, 화씨 32도. 화씨는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화씨는 32도. 그 다음에 B점을 끓는 점을 212도. 화씨 212도. 자, 이것은 자, 보세요. 섭씨 0도, 섭씨 100도라고 있습니다. 근데 화씨 같은 경우는 화씨 32도, 화씨 212도. 자, 여기서는 화씨 같은 경우는 어는 점에서 끓는 점까지 총 차이가 180도 차이 나죠. 180도. 총 180등분해서 나타내주는 온도를 갖다가 화씨 온도라고 합니다. 화씨 온도. 그러니까 여기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의 성질. 자,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나타내주는 온도가 바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되는 겁니다. 물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의 어는 점, 물의 끓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 온도는 뭐냐?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다른 말로 켈빈 온도. 절대 온도를 자, 켈빈 온도라고 하는데, 이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바로 섭씨 온도의 절대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이때 어는 점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 273도, 마이너스 273도를 0K로 놓고 보는 게 바로 절대 온도인 겁니다. 절대 온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섭씨 온도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값이지만 절대 온도에서는 그 마이너스 값이 없어지고 플러스와 0도 이상이 되는 게 바로 절대 온도. 즉 섭씨 온도의 절대치가 바로 절대 온도, 즉 켈빈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요 K. 그죠? K라는 단위 쓰죠. 그래서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바로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하는 겁니다. 자,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만 더하면 이거 값만 더하면 바로 요 켈빈 온도가 나오는 겁니다. 계산식이. 자, 그다음에 랭킨 온도 같은 경우는 반대로 화씨 온도의 절대치가 되는 겁니다. 화씨 온도의 절대치. 즉 랭킨 온도 같은 경우는 바로 랭킨 온도가 그 기호가 자, 이렇게 쓰는데 도 아래서 자, 랭킨 온도는 바로 그 화씨 온도에다가 460도를 더해준 것이 바로 랭킨 온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와 같은 눈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와 같은 눈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둘이 쌍. 자,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한 쌍이고, 그리고 화씨 온도와 랭킨 온도가 또 한 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문제에서 이 정의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뭐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꿔라. 아니면 뭐 화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라. 이렇게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참고, 제가 써놨죠. 참고사항에 온도 환산 공식이 나옵니다. 온도 환산 공식.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온도 환산 공식.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자, 첫 번째 섭씨 온도. 자,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바로 9분의 5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 바로 여기 화씨 온도만 대입을 해주면 그때 이 값이 바로 섭씨 온도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환산. 그리고 이 공식을 조금 변형해보면 반대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화씨 온도는 같은 공식입니다. 같은 공식이니까 바로 5분의 9 곱하기, 이거 역수인데 역수.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에다가 바로 32도를 더해주면 32도를 더해주면 바로 이 섭씨 온도가 화씨 온도로 바뀌는 겁니다. 아니면 이 5분의 9라는 값이 1.8이거든요. 1.8. 그러니까 1.8 곱하기 섭씨 온도에다가 32를 더해주면 바로 화씨 온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다음 세 번째는 아까 했죠? 절대 온도. 절대 온도 K는 자, 273 더하기 바로 섭씨 온도. 바로 절대 온도 K는 그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절대 온도. 그리고 랭킨 온도. 랭킨 온도는 이번에는 반대로 화씨 온도. 화씨 온도에다가 460도만 더해주면 되죠. 화씨 온도에다가. 이렇게 그 네 가지 자 온도 환산 공식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화씨 온도 68도 화씨 68도를 자 섭씨 온도로 한번 바꿔볼 겁니다. 자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그럼 어떠한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있죠. 화씨 온도를 이용해서 섭씨 온도를 구하는 거죠. 여기. 자, 계산을 해보면 섭씨 온도는 9분의 5 곱하기 바로 화씨 온도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화씨 온도를 68 마이너스 32. 자, 이걸 계산하면 이 값이 20이 나옵니다. 20.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씨 온도 68도에 해당하는 온도는 바로 섭씨 온도에서는 20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그 기온이 우리나라에서 20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20도라고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도를 바로 68도, 화씨 68도로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도씨랑 화씨 68도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섭씨 온도를 화씨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섭씨. 바로 35도씨. 자, 섭씨 온도 35도씨를 갖다가 화씨 온도로 바꿔볼까요? 화씨 온도로. 자, 화씨 온도를 구할 때는 이 공식이죠. 화씨 온도는. 바로 섭씨 온도에 5분의 9를 곱한 다음에 32도를 더해주는 겁니다. 32를. 자, 화씨 온도는 자, 5분의 9 곱하기 바로 섭씨 온도 35도에 여기에 32를 더해주죠. 이렇게 32를. 이걸 계산하면 바로 95가 나옵니다. 화씨 온도, 화씨 95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35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참 더울 때, 그죠? 한참 더울 때 35도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바로 화씨 95도가 되면, 아, 우리나라의 여름 온도랑 비슷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화씨 95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 하나만. 자, 이번에는 화씨를 절대 온도로 한번 바꿔볼까요? 절대 온도로. 화씨 온도를. 자, 화씨 어떤 온도냐면 아까 했었던 거 할까요? 68.
화씨 68도를 자, 절대 온도로 한번 바꿔 볼 겁니다. 자, 화씨 68도라고 하는 것은 섭씨 온도로 환산했을 때 바로 20도가 나왔죠? 자, 화씨 68도랑 같은 것은 섭씨 20도랑 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섭씨 온도의 절대값으로서 바로 그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 그죠? 273도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온도는 20도에다가 273도를 더하니까 바로 293K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씨에서 절대 온도로 바꿀 때는 화씨에서 섭씨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섭씨를 절대 온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공식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연소와 관련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소와 관련된 용어. 자, 5번째. 자, 연소와 관련된 용어. 첫 번째로는 바로 발화점이 나옵니다. 발화점.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푸시다 보면 뭐 발화점이라는 용어 자체를 자주 보실 거예요. 발화점. 자, 발화점이랑 뭐 같은 점이 뭐 착화점. 그러니까 불이 붙는다는 거지, 착화. 그죠? 착화점. 뭐 아니면 착화 온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착화 온도. 자, 그럼 여기에서 발화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발화점이라는 것은 점화원 없이, 그러니까 불꽃, 어떠한 그 불을 붙여주는 것 없이 점화원 없이 스스로 탈 수 있는,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갖다가 발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점화원 없이, 쉽게 얘기해서 점화원이 없이, 그러니까 불꽃을 안 주어도 연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점화원 없이, 자, 스스로 자, 연소할 수 있는 자, 최소 온도 최저 온도를 우리는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하죠? 발화점이 없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최저 온도를 발화점, 아니면 착화점, 아니면 착화 온도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교재에 한번 있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자,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물질에 불꽃을 접하지 아니하였을 때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기 중에서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온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탄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 없이, 그러니까 점화원 없이 탄다는 얘기죠. 그럼 세 번째, 점화원 없이 가연물에 가열된 열에 의해서 스스로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다. 아시겠죠? 그 참고사항으로 그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고체 물질 중에서 발화 온도가 가장 높은 물질이 무엇이냐? 그럼 바로 인견. 자, 인견을 답을 하시면 돼요. 인견. 자, 고체 물질 중에서 발화 온도, 즉 발화점이 가장 높은 물질이 무엇이냐? 바로 인견.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비단이죠. 인견. 자,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인견.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인견. 예,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화점. 자, 인화점을 보시면 두 번째. 인화점은 뭐 전 시간에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꽃을 주었을 때, 점화원을 주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화점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어도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바로 발화점인데, 인화점이라는 것은 점화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불꽃을 주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연소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힘이 주어졌을 때, 외부에서 줬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바로 인화점이다. 자, 다시 점화원이 주었을 때, 어떠한 점화원을 주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자, 최저 온도다. 자, 그렇다면
인화점과 발화점 중에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온도가. 같은 물질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같은 물질이라고 했을 때 인화점과 발화점 중에 어떤 게 더 높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이 연소해야 되는 거고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어야 연소하는 겁니다. 바로 발화점이 인화점보다 온도가 높겠죠? 그죠? 온도가 더 높아야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물질일 때는 발화점이 인화점보다 더 높다라는 거. 이것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어떠한 물질별로 자, 인화점과 착화점, 발화점이 나와 있죠, 표에. 자, 이것도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보기 딱 4개를 딱 주어진 다음에, 자, 착화 온도가 가장 낮은 게 무엇이냐? 아니면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게 무엇이냐? 인화점이 가장 높은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물질별로 인화점과 발화점을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상당히 많아요, 물질들이. 그래서 저는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것들을 제가 또 굵은 글씨로 표시해놨는데, 인화점 같은 경우는 뭐 에틸에테르, 디에틸에테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이황화탄소, 그리고 아세톤, 그다음에 메틸알코올, 산화프로필렌, 그다음에 에틸알코올, 등유, 경유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 위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착화점 같은 경우, 발화점 같은 경우는 휘발유나 그다음에 뭐 이황화탄소, 그다음에 아세톤, 벤젠, 톨루엔, 그리고 에틸알코올, 등유 이 정도 위주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 인화점과 발화점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인화점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점화원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